소설 수필극.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번에는 우리가 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기억나요? 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웠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소설 이쪽으로 넘어오게 될 거예요. 뭐 고전에 대해서, 아니 고전이래, 우리가 문학에 대해서 쌤이 설명했을 때 크게 시랑 소설로 이렇게 구분했거든요. 물론 엄밀하게 나누면 조금 더 다양해요. 뭐 수필도 있을 수 있고, 뭐 문학이라는 거의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데, 일단은 수능 국어를 배우는 거니까, 우리 문학이 아니고 수능 국어의 수능 문학을 배우는 거니까 거기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게 이해하기가 좀 편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극이라든가 뭐 시나리오 이런 것들도 선생님은 일단은 소설 쪽으로 좀 구분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스토리텔링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뭐 소설같이 이제 스토리텔링이 있는 친구가 있고, 시같이 이렇게 뽕뽕뽕 짧게 나오는 친구들이 있다. 물론 시가 이제 얘네가 흐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산문시라고 해가지고 서사시 이런 것도 있고, 이야기로 이렇게 쫙 풀어내는 시도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나누자. 문학이라는 게 이렇게 딱 간단하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스토리가 있는 친구는 어떻게 읽냐, 그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게 사실 뭐 고전 소설과 현대 소설이 있죠. 그리고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굉장히 단순해요. 뭐가 단순하냐면요, 뭐야 이거, 뭐 색깔이 이렇게 나오네. 하여튼 수능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한 이유가 뭐냐면요, 현대 소설, 고전 소설이라는 파트를 정해놓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애매한 장르를 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생님이 이제 그냥 문학을 전공한 입장에서는 수능이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달갑진 않아요. 왜냐면은 정형화가 돼 있다라는 거거든. 국어라는 과목인데 문학을 내는 게 아니고 고전 소설 무조건 하나 낼 거야, 현대 소설 무조건 하나 낼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게 아주 썩 달가운 건 아닌데, 가르치는 입장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게 훨씬 편하죠. 왜냐면 마음 편하게 들어가잖아. 고전 소설 하나 나오고 현대 소설 하나 나오겠네. 그리고 뭐 갈래복합이 조금 달라지는 정도죠. 이해하죠?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소설 자체는 분명히 두 개가 나올 거라는 거 우리가 알죠, 이미. 그죠? 소설이 두 개 나올 거다. 가끔 물론 현대 소설이 시나리오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뭔지 알죠? 뭐 영화 시나리오 이런 거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고전 소설이 뭐 판소리 있던 걸로 나오기도 하고, 알고 있죠? 뭐 춘향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하여튼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스토리텔링 라인, 스토리 라인이 있는 친구가, 서사가 있는 친구가 두 개 나온다. 옛날 거, 요즘 거. 문제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친구들을 뭐부터 봐야 되냐, 이 그림을 먼저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밝기를 좀 바꿔볼게요. 프레젠테이션 말고 그냥 밝게, 잠깐만요, 이거 말고 디스플레이를 바꿔볼게요. 이러면 조금 보이네요. 이걸로 봅시다.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하여튼 자, 맨 처음에 거기 뭐 글로도 써 있는데 쌤이 이 표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맨 처음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소설을 처음 들어가게 되면은 소설의 시작부부터 들어가지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웹소설이나 아니면은 뭐 문학책이나 이런 책을, 본인이 책을 뭐 즐겨 읽진 않겠지만 평소에 책을 딱 받았어. 그러면은 첫 페이지부터 굉장히 친절해요. 왜요? 작가가 의도한 대로 들어가요. 물론 불친절하게 시작할 수도 있어. 뭐 내 인생은 망했다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건 작가의 의도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주어지는 그 스토리라인은요, 들어갈 때는 작가의 의도대로 들어가요? 그렇지 않죠? 뭐예요? 출제자가 떼온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출제자가 일부를 이렇게 뜯어온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출제 내용이 작가의 의도예요? 그렇진 아니죠. 작가의 의도가 아니고 출제자의 의도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학과 비문학의 차이점은, 비문학은 시험을 위해 탄생해요. 시험을 위해서 교수가 쓴다고요. 근데 문학 같은 경우는 뭐예요? 실제로 이미 있는 예술 작품에서 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하니까 또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너가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렸어요. 뭐 미대를 준비한다고 해서 만약에 그림을 그렸어. 그러면 그 그림을 가지고 내가 출제를 할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가 유명한 미술가가 된 거야. 근데 나는 대학교에서 미대 학생을 뽑아야 돼. 그런 입장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너가 그린 그림을 바탕으로 문제를 낼 거야. 근데 어떻게 낼 거냐면은, 너는 그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너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렸겠지. 근데 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거대한 그림 중에서 한 4분의 1만 띄어가지고 이 그림을 보고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라고 미대 시험에 낸 거예요. 그거는 나의 의도죠. 너의 의도가 아니고. 물론 너의 의도를 해석하라지만 너가 그 4분의 1로 쪼개라는 걸 허락한 게 아니잖아요. 4분의 1로 쪼개라고 그렇게 만든 게 아니지. 그런 것처럼 현대소설이란 고전소설도 마찬가지로 작품이 있고 그 중에 일부를 시험에 내기 좋게 뜯어온 거라는 거예요. 물론 작가의 의도는 반영이 돼 있겠죠. 하지만 불친절하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시작이 소설의 첫 페이지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설의 랜덤 어디선가 시작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뭐가 난감해요? 도대체 이거 소설 그 긴 스토리 중에 어디 부분이야? 이게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은 가장 만만한 게 인물부터 찾으세요. 그래서 쌤이 이제 알려줄 건데 인사 배심표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인사 배심표. 거기 써 있어요. 뭐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거는 그냥 내가 임의로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거고, 내가 이때 가르친 거는요, 너가 이게 뭐 한 번쯤은 해봐요. 현대소설 풀다가 인사배심표를 기반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한 번만 해보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막 머릿속에 인사배심표 찾자 이런 거는 안 돼요. 그 정도로 정확한 건 아니고 구조에 대해서만 알려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구조구나, 이걸 집중하면 되는구나, 그것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인사배심표, 이는 뭐냐면 인물이에요. 사는 사건이고요. 배는 배경이고 심은 심리, 표는 표지, 다 써있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인배심을 찾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외우지 말라 그랬어. 내가 의도적으로 외우게는 시키거든요. 근데 시험 볼 때 이거 하면 돼. 인배심 뭐 하면서 인물 찾고 배경 찾고 이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머리에 들어와야 돼. 뭐 이상하게 막 암기 영어 단어가 아니니까. 자, 인배심이라는 건 뭐냐면요, 인물을 찾아요. 간단해. 뭐 드라마를 볼 때도 딱 봤으면 인물 간의 관계가 나오잖아요. 인물 관계도 이런 거 알잖아. 그래서 인물을 먼저 찾아. 어떤 인물들이 있네. 그리고 거기서 배경이 있을 거라고. 얘네가 뭐 고전시대, 뭐 조선시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구석기 시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미래일 수도 있고. 하여튼 배경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요, 또 뭐가 있을 거냐면은 심리도 있을 거예요. 어떤 심리냐면은 사람들 간의 심리예요. 예를 들어 A, B, C가 나왔는데 A랑 B랑 C랑 어떤 사이인지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 포함해서 사실은 배경인 거예요. 그 인배심이라는 게 전체적인 큰 배경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 나오고 서로 어떤 사이고, 왜냐면요, 내가 말했던 것처럼 소설 처음부터 예쁘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중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야, 언제야, 무슨 상황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출제하려고 뽑아왔으면 어떤 의도가 숨어 있냐면요, 그 안에는요, 그 안에는 분명히 어떤 특수한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는 잘 없다라는 거예요. 소설은 길죠. 소설은 원래 원 소설은 길죠. 그 중에서 문제를 내려고 뽑아왔는데 정말 쓸데없는 부분을 뽑아오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분명히 사건 사고가 터질 거라는 거야. 또는 사건 사고가 이미 터진 후거나, 어쨌든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게 걔네가 이제 문제 내려고 뽑아온 부분에서 어떤 게 포인트인가, 이걸 왜 이 부분을 출제를 했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소설이 있다고 생각해봐. A라는 친구가 길 가다가 사람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 살해한 도구를 뭐 어디다 묻었어요.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 도구를 줍고 자신이 이제 누명을 써가지고 들어갔다고 생각해봐. 그 사람이 B야. 죽은 사람이 누명을 쓴 게. 뭐 이런 소설이 있다고 생각해봐. 근데 내가 출제를 하려고 거기서 추출해냈어. 근데 추출 내용이 이래. 애가 그냥 걸어. 시작 부분이야. 그냥 걸어. 걷다가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고 끝나. 그냥 이런 거로 문제를 내지 않는다고요. 거기서 이제 너가 생각해봐. 이 스토리라인 중에서 어딜 뽑아내겠어? 얘가 왜 사람을 죽이게 됐는지부터 죽이는 순간까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인 후부터 물건을 묻는 순간까지일 수도 있고, 묻은 물건을 누군가 찾는 순간까지일 수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안에서 뭔가 일어날 거예요. 그게 바로 표지예요. 표지는요, 사건을 발생시키는 원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칼로 찌르고 그거를 묻었어, 숨겼어. 근데 B라는 사람이 칼을 주움으로써 걔는 범인이 돼버렸지. 그러면은 사건이 일어나게 만든 도구가 뭐야? 칼이죠. 그러면 그 칼이 표지예요. 이 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은 심리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요, 경찰이 B라는 인물을 범인이라고 특정하는 계기가 돼버리죠. 그 사건으로서.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애들 워낙 이거를 이해를 못해서 뭐 인배심 뭐 이렇게 줄임말로 가르치는데, 간단하게 그냥 설명해 줄게요. 줄임말로 안 하고 그냥 이제는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나이니까. 자, 그냥 배경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고, 심리 관계는 어떻고, 배경은 어떻고. 이해갔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거냐면요, 근데 이러고 끝날 리가 없다. 왜요? A랑 B랑 C랑 있는데 걔네들이 안 싸우고 처음부터 화해하고 아니라 서로 이제 화목하고 잘 지냈어. 그리고 끝까지 화목해. 끝! 이렇게 출제하지 않는다고. 그럼 그게 무슨 소설이야?
어떻게 해야 돼? A, B, C가 뭐 싸우든가 뭐 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잘 봐야 돼. 도대체 뭐 때문에 싸우나? 도대체 뭐 때문에 사이가 틀어지나? 그게 표지예요. 그 표지, 예를 들어 누가 뭐 필통을 훔쳐갔어? 그것 때문에 싸워. 사건. 그 다음에 어떻게? 걔네들 사이가 안 좋아져. 또는 뭐 A, B가 사이가 안 좋았는데 사이가 좋아지는 계기가 생기고 사이가 좋아지는 사건이 생겨서 사이가 좋아져. 심리변화.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얘네 도대체 지금 무슨 상황이지? 이렇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소설은 한 명의 친구,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그 장르를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냐면요. 그 수능에서의 소설을요. 너 빼고 너 친한 친구 둘이 먼저 와서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너는 중간에 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인 소설은요. 그 친구 둘이랑 처음부터 만나서 처음부터 대화를 시작하는 게 원래 소설이야. 근데 출제자는 중간에서 뽑아냈죠. 어떻게 생각하면 돼? 친구들이 먼저 만났어. 너는 이제 좀 늦게 온 거야.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그러면 눈치껏 들어가야 돼. 눈치를 채. 그러면서 이제 점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사건이, 표지가 뭐, 사건이 뭔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렇게 마무리하면 돼요. 이해 갔어요? 예.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이해해주면 되고요. 시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거 좀 바꿔봅시다. 시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얘네들 내가 간단하게 이제 또 설명을 해줄게요. 얘네 다 알아요? 알기는? 쓸데없는 거는 쌤이 좀 치워버릴게요. 2인칭 시점 이런 거 안 나올 것 같아요. 설명은 해줄 거야.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자, 얘네 가지고 설명해줄게. 원래 이렇게 내리면서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는 너가 독학할 때 하고 이건 내가 그냥 설명해줄게요. 자, 1인칭 주인공 시점. 내가 주인공이야. 그래서 나의 스토리로 진행이 돼. 그러면 나라는 표현이 나와 안 나와? 1인칭 주인공. 나와요.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1인칭 나오면 무조건 나라는 표현이 나와요. 1인칭, 나. 네. 됐어요? 그래서 3인칭은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이렇게 알려줄게요. 1인칭은 나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고요. 3인칭은 그예요. 됐나요? 그리고요, 미안해요. 정정할게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겠다. 3인칭 아니요. 좀 다르게 설명할게요. 일단 1인칭이 나라는 것만 갖고 갈게요. 3인칭 이렇게 설명하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 자, 다시 설명할게요. 자, 1인칭은 나예요. 그런데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야. 내가 주인공이야. 그래서 날 중심으로 사건이 벌어져. 사건이 기준이야. 나를 중심으로 사건이 벌어져. 그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근데 1인칭 관찰자 시점은 내가 아니고 주인공이 따로 있어. 나는 그걸 바라보는 거야. 걔가 이제 사건의 중심이 되고 나는 그걸 바라보는 거야. 그게 1인칭 관찰자 시점이야. 됐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은 뭐냐면요. 모두의 마음을 꿰뚫어봐. 근데 여기서부터 얘는 차이가 나오죠. 왜요? 얘네는요. 1인칭들은요. 소설 안에 있어요. 내가 등장인물이라고. 등장인물인데 주인공인 거랑 등장인물인데 주인공 관찰하는 애인 거야. 이해 갔어? 그러면 이 등장인물들은 모든 인물의 심리를 볼 수 있어, 없어? 마음을 꿰뚫어봐? 그냥 겉모습 보고 추측만 해. 이해 가요? 이해 가요? 나는 등장인물이니까. 근데 전지적 작가 시점은요, 요즘 이게 굉장히 흔한 기법인데, 내가 소설 안에 나오지 않아. 그냥 모두의 심리를 알려주는 거야. A라는 인물은 공을 발로 찼다. 기분이 안 좋았기 때문이다. 심리까지 다 알아. B는 그걸 보고 화가 났다. 자기한테 한 것 같았기 때문이다. 심리 다 얘기하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내가 A야. B가 나한테 공을 차네? 왜 그러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는 이제 B의 입장인 거예요. A가 마음에 안 들어서 A한테 공을 찼어. A가 주인공이야. 근데 A는 그걸 보고 이상한 표정을 지어 나한테. 왜 그러지? 너 이렇게 서로 이해를 못해. 이해 갔어? 그냥 추측만 해. 얘는 다 뚫어봐. 됐죠? 얘는 그러면 소설 안에 주인공이 아니야? 등장인물이 아니야? 전지적 작가는? 아닌 거죠. 그렇죠. 됐죠? 문제 없죠? 근데 이제 이러면은 재미가 없단 말이야. 얘네 다 뚫어보잖아. 다 뚫어보고 얘네는 걔네가 보는 것만 볼 수 있어. 얘네 단점이 생겨요. 뭐냐면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야. 내가 A인데 나로 서술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야. 근데 뭘 하고 싶냐면은 소설 작가 입장에서는 A가 보고 있는 세상도 말고 A의 엄마가 지금 집에서 뭐 하고 있는지도 좀 쓰고 싶은 거야. 근데 이미 설정을 뭘로 해버렸어? 1인칭 주인공으로 해버렸죠. 그러면은 내가 보는 시야밖에 안 보이지. 내가 학교에 있는 동안 어머니가 집에서 뭐 하는지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런 또 이제 단점이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잖아. 시야가 내가 보는 것만 소설의 내용이 될 수밖에 없어.
이게 1인칭의 단점이 되는 거예요. 얘는요, 좀 재미없어질 수 있어요. 왜요? 마음을 다 알아, 씨. 약간 추측을 못해, 독자가. 이해 갔어?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3인칭 관찰자 시점. 이거는 뭐냐면요, 관찰자는 똑같아. 근데 내가 그 안에 없어. 다시 정리해볼게. 이게 더 간단해요. 이게 이 관찰자로 가져오는 것보다 이게 더 쉬워요. 작가 관찰자 시점. 뭐냐면요, 작가야. 그러면은 시공간에 넘나들어서 표현할 수 있지. 똑같이 전지적 작가처럼 마음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음만 못 봐. 대표적인 게 고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냐? 판소리 같은 게 그래요. 보통 뭐 쟤 봐라, 쟤 왜 저런 행동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뭐 그런 거는 작가가 좀 개입을 한 건데, 개입을 안 하는 경우도 이제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할게. 영화 볼 때 너의 눈이에요. 걔네 마음 알아요? 추측하죠, 행동하면서. 근데 걔네가 한 명의 시야로 1인칭으로 진행돼요, 영화가? 아니죠.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죠. 작가 맘대로. 하지만 너가 그 마음 꿰뚫어봐, 못 꿰뚫어봐? 추측만 하죠. 영화 생각해봐요. 영화 등장인물이 나의 마음이 어때? 라고 너한테 느껴지지 않죠. 그냥 행동을 보고 추측만 하는 뿐이죠. 확신은 할 수 없죠. 예를 들어 해리포터 이런 거 보면 누가 찐 악역이고 누가 배신자인지 모르죠. 그걸 알면은 전적 작가 시점이지. 근데 하지만 우리는 시공간을 넘나들고 작가 맘대로 넘나들지만 걔네 마음은 몰라. 그게 이런 거. 시나리오가 그래요. 이래요. 이해 갔어요? 자, 5번. 제한적 전적 작가 시점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작가가 이제 장점을 다 살리고 싶은 거야. 좀 골치 아파.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걔의 마음을 알려줘. 어떤 순간에는 일부러 안 알려줘. 선택적으로 이게 막 넘나드는 거예요. 이 3번, 4번에.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그리고 2인칭 시점은 이제 가끔 나오는데 나라고 안 하고 너라고 나와요. 한강 작가 알아요? 한강 작가는 알죠? 네, 그 작가님이 이제 소년이 온다에서 썼던 기법인데, 수능이 미친 척하고 낼 수도 있어요. 또 이제 신드롬이 있었어가지고. 근데 나는 설마 해요. 왜냐면 이거 내면은, 근데 시점 가지고 어렵게 내기는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뭐 이상한 거 도전한다고 시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 같이 힘든 거죠. 근데 그거를 시도할까봐 가르쳐 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알겠죠? 하여튼 이런 시점들이 있다. 됐어요? 그럼 이제 특징을 좀 알려줄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은 간단해요. 내가 보는 대로 내가 겪는 게 사건이고, 내가 보는 대로 시점이 진행되고, 하지만 나는 남의 마음은 몰라요. 간단해요. 굉장히 쉬워요. 문제 없죠? 근데 이제 얘가 좀 골치 아파요. 골치 아픈 건 아니고 재밌어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니까 주인공이 나예요? 아니죠. 내 옆에 있는 너 친구가 주인공이야. 너는 주인공이 너의 친구 얘기를 쓰는 거야, 네가. 이해 가요? 그런 과정이라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주인공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죠. 근데 주인공의 마음을 네가 다 알아볼라. 모르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1인칭 주인공일 때는 너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너의 심리가 1순위로 중요했거든? 근데 네가 관찰자가 되면은 네 옆에 있는 주인공의 심리가 1순위로 중요해져요. 근데 너가 걔의 심리를 정확히 알아볼라. 그럼 정확히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소설책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재밌는 거, 그리고 문제 푸는 입장에서 짜증나는 건 뭐냐면요, 관찰하고 있는 사람이 쓴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너 옆에 있는 친구가 주인공이야. 근데 네가 이렇게 썼어. 그 친구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라고 썼어. 그러면 독자는 그런가 보다 하고 믿어요. 하지만 나중에 사실 아니었다라는 게 밝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게 골치 제일 많이 아파지는 점이 뭐냐면요, 1인칭 관찰자를 어린아이로 세팅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른들의 행태를 아이의 눈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른의 행태를 아이의 눈으로 이해도 해야 되고, 실제로 그 사건이 뭔지도 이해해야 돼요. 이해 갔어요? 그런 케이스도 있다. 전지작가 시점은 편해요. 그냥 마음이나 생각 같은 거 다 그냥 보여지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그런 거 다 가려놓고 외부 모습만으로 영화처럼 보여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문제 없죠? 이런 거 한번 볼까요? 그 나무는 나보다 더 나이가 많았다. 이건 보지 말자. 다음에 봐요. 이런 게 이제 재밌어요. 사랑 손님과 어머니, 주요섭. 이런 게 이제 나는 그러니까 어린 아이예요. 5살인가 6살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어린 아이인데요, 나는 그 아저씨가 어떠한 사람인지는 모르는데 나한테 고맙게 굴고, 그래서 나는 아저씨가 마음에 들었어. 그리고 애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른들이 말하는 걸 들으니까 그 아저씨는 돌아가신 아버지 친구래. 그러니까 아이의 눈으로만 계속 어른들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가냐면요. 그 아저씨는 근데 왜 우리 엄마를 불편해하지? 우리 엄마는 왜 아저씨를 불편해하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요. 얘네 어머니랑 아저씨랑 썸 타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아이 눈에는 왜 이렇게 불편해하지?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이런 시점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 쌤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런 식으로 시점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냥 문학을 읽는 애들한테는 시점 분석 안 하고 자연스럽게 푸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시점 분석을 하니까 더 어려울 수도 있다. 됐죠?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3인칭 관찰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영호는 반쯤 끌러놨던 넥타이를 풀어서 방구석에 던져. 왜? 몰라. 던져는 왜? 그게 안 나오잖아. 전지적 작가면 나와야 돼요. 근데 관찰자니까 안 나온 거야. 이해 갔어? 철호가 무겁게 입을 연다. 근데 이제 무겁게 입을 연다도 뭐 심리를 드러냈다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 그냥 좀 뭐 표정으로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화로만 진행되는 거야. 이 대화 안에서 얘네 심리를 우리가 추측하는 거예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다. 됐습니다. 제한적 전지적 작가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심지어 6평에. 근데 2008년도야. 굉장히 옛날 거야. 봐봐. 밑에 써 있는 거 한번 보자. 이게 실제로 이렇게 그림으로 나왔었거든요. 이것만 한번 볼게요. 이런 케이스도 있어서 혹시 걱정되는 마음에 보는 거예요. 자, 위에 지문을 먼저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구보는 자기가 이러한 사내와 접촉을 가지게 된 것에 지극한 불쾌를 느끼며. 그럼 봐, 구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나라고 안 했죠. 그러면 일단 1인칭은 아닌 거예요. 구보는 이러한 사내, 어떤 사내랑 접촉을 가지게 된 것에 불쾌를 느껴. 그러면 심리 얘기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러면 뭘로 들어가야 돼요? 3인칭이에요? 심리를 얘기했잖아. 꿰뚫어 봤잖아. 뭐야? 빨리 찾아봐요. 그렇죠. 전지적이죠. 심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건 전지적밖에 없어요. 전지전능한 신처럼. 그래서 전지적인 건데. 됐어요? 그래서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이러한 사내와 접촉을 가지게 된 것에 지극한 불쾌를 느꼈어. 기분 안 좋았나 봐. 그러면 전지적 작가 시점에는 경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와 사이에 간격을 두기로 했어. 이해 갔죠? 그러나 이 딱한 사내는 도리어 그것에서 일종 득의감을 맛볼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은 봐봐, 갑자기 한 발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간격을 두려고 일부러 그 존댓말을 썼다고. 그런데 오히려 이 딱한 사내는 그것에서 득의감, 뭔가 이득을 본 것 같은 그런 득의감, 그런 거를 맛볼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뿐 아니라 그는 한 잔 10전짜리 차들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그러니까 우월감을 갖는 거, 득의감도 마찬가지로 몇 병씩 맥주를 먹을 수 있는 것에 우월감을 갖고, 그리고 지금 행복이었을지도 모른다. 말이 굉장히 이상하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게 있었는지도 모른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이해 가요? 무슨 말이냐면요, 확신이 있어야죠, 전지적 작가면.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 있어. 자, 구보는 불쾌감을 느꼈어. 근데 이제 작가가 또 얘기해. 그러니까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면은 작가는 얘의 심리를 알아볼라, 지금. 불쾌를 느꼈대 라고 단정했잖아. 알죠? 그러면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끝났어야 된다고. 근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러나 이 딱한 사내는 득의감을 맛볼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래. 그럼 갑자기 확신이 없어져.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쓴 거예요. 나는 전지적 작가야. 그래서 모두의 심리를 꿰뚫어봐. A라는 친구는 지금 화가 났다. 그러면 나는 얘의 심리를 아는 거죠. 아니, 어쩌면 화가 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잘 모르겠다 라고 했어. 갑자기 이제 너가 알고 있던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제한적 전지적 작가. 일부러 장난치는 거야. 열받으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일반적인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보는 자기가 이러한 사내와 접촉을 가지게 된 것에 불쾌를 느끼면서 경어를 사용해서 간격을 두기. 여기까지 문제 없었죠. 그 다음에 그러나 이 딱한 사내는요, 오히려 그것에서 득의감을 맛보고 있었다. 이렇게 확신해야지. 이게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왜 추측해? 전지적 작가는 심리를 다 알 텐데. 그뿐 아니라 이런 거에서 우월감을 갖고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게 원래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소설이라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구보라는 인물 안에 갇혀버려요, 서술자가. 그래서 일반적인 전지적 작가 시점은 작가가 있고요. 이것도 알아야 돼요. 작가가 서술자가 아니에요.
작가가 있고 이 등장인물 사이에 있는 게 서술자야.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가운데 있는 서술자가 마치 전지적인 작가처럼 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박태원이라는 작가가 있고요, 그 사이에 있는 서술자가, 이 구조는 다 똑같아. 그래서 일반 전지적 작가 시점에는 작가가 있고 서술자가 마치 전지적인 것처럼 사내, 구보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쓴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한 거냐면요, 작가가 있는데 그 사이에 서술자가 있어요. 이거 똑같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얘가 구보, 사내, 최군의 모든 마인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얘가 구보가 보는 사내와 구보가 보는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헷갈리라고. 일부러 소설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케이스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지금 그냥 내가 말 듣는다고 설명해 준다고 빡 이해 안 될 거거든요. 이거는 공부할 때 한 번 더 읽어요. 한 번 더 읽으면서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확인해보고 해결이 안 되면 질문하세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 알아야 돼. 무조건 어떤 시점이든지 간에 작가가 있고 그 다음에 서술자를 연계해서 그 안에 스토리텔링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 구조는 똑같아. 이 구조는 고정인데 이 가운데 있는 게 전지적 작가 시점일 수도 있고 뭐 1인칭일 수도 있고 모식일 수도 있고 모식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문제가 전지적 작가면은 작가 있고 얘가 전지적이어서 다 설명해야 되는데 이 전지적인 친구가 구보의 마음은 알 텐데 얘 시선에서 본 것, 그리고 이 그림도 사실 좀 부족한 게 정확하게는 구보의 마음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나요? 그렇게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내가 아까 설명한 거예요. 도입 상황에서 뭐 봐야 된다? 인물 보고 배경, 이 배경도 굉장히 중요해. 세모 잘 써가지고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왜냐면은 껴들었을 때 그게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됐어요? 그리고 인물 간의 심리, 서로 무슨 사이예요? 이렇게. 예시는 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인대표에 따른 사회 발생은 간단해요. 아까 인물이랑 배경이 있었죠. 그 인물끼리 싸워요. 뭐 때문에 싸우는지가 표지. 싸우게 되는 원인 표지. 꼭 싸움이 아닐 수도 있어. 사건 발생을 만드는 이제 원인이 표지. 그리고 표지 때문에 뭐가 발생해? 사건이 발생한다. 사건이 발생하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뭐가 바뀌어? 인물 간의 심리가 바뀐다. 서로 사이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좋아요. 예시는 넘어갈게요. 예시는 복습할 때 하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세 가지 좀 잡아볼게요. 중략의 힘, 인몽의 힘, 회상의 힘이에요. 이 세 가지가 좀 중요해요. 이거 뭐냐면요, 중략이 뭔지를 알죠? 그러니까 소설이 이렇게 나와요. 소설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중략하고 다시 나오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중략이 나오고 다시 소설이 들어가면은 새로운 출제문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중략 전과 중략 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는 건 당연한 거지만 중략이 나왔으면은 그냥 이어져 있는 소설이네 라고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중간에 얼마나 뛰어넘었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완전 정확하게. 자, 모든 지문이든 처음 들어갈 때 어떤 느낌이라고 그랬어요? 친구 둘이 먼저 대화하고 있는데 너가 껴든 거라고 그랬지, 늦게 와서. 그게 모든 소설의 시작이에요. 그럼 들어가서 뭐 해야 돼? 분위기 파악해야 되죠. 무슨 얘기하는지. 눈치채서 들어가야 되죠. 너가 중간에 막 그만 다시 처음부터 얘기해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들어가서 눈치껏 껴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다가 너가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야. 그게 중략이야. 화장실 갔다 왔어. 그럼 다시 껴야 돼. 근데 아까 그 얘기인데 얼마나 중간에 진전됐는지 모른다고. 이해 갔어요? 그럼 다시 인대신부터야. 단 위에서 하던 얘기 이어서 하고 있긴 해. 이해 갔어?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것만 알면 돼. 그래서 중략 나오면요, 중간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점프하고 쭉 밑에 다시 읽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 내가 화장실 갔다 왔구나. 또는 내가 이거 지금 같은 얘기를 하는데 또 리셋했구나. 다시 집중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냥 생각 없이 쭉 가면 안 되고. 이해 갔어요? 그리고 나서 봐야 되는 게요, 인몽의 힘이에요. 이거 내가 그 표기법 할 때 알려줬는데, 표기법 할 때 인몽, 강몽의 세모스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 이유도 내가 설명해줬을 때 그 얘기예요. 뭐냐면요, 고전 같은 거는요,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고전 소설의 어떤 그 흔한 모티브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꿈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나중에 알아요. 이게 꿈이었다라는 걸.
뭐 요즘 소설에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모티프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너가 그 어떤 소설 내용이 주인공이 너야. 그래서 너가 이제 길을 걷고 있었어. 학원 끝나고 집에 걸어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황금돼지가 뚝 떨어진 거야. 뭐지? 했는데 엄청 많이 떨어져. 황금돼지가 오 하고 나니까 꿈이야. 어디서부터 꿈이야 이거?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라도 아니면은 애매한 순간 어디쯤부터 꿈이지 않을까 하는 거라도 본인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특정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애초에 소설을 특정하지 말라고 그따구로 써놨으니까. 학원 잘했어. 그리고 집 가다가 갑자기 금이 떨어져. 금돼지가 떨어져.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특정할 거야?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꿈이겠거니. 그리고 어떤 거? 야씨 금돼지 떨어지는 순간부터는 확실히 꿈이었을 거 아니야. 집에 걸어가고 있는 거는 확실하지 않아도. 이해 갔어? 그런 거라도 잡으라는 거야. 그게 고전에서 스무스하게 막 나온다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간단해요. 뭐 다음 해 가보년 정월 초하루에도 만복사에 올라 기도를 했는데 이날 밤 장육금불이 오경의 꿈에 나타나 말했다. 꿈 세모 오케이 들어갔어. 그러면은 꿈에 나타나 말했으니까 여기서부터 뭐야? 꿈 속이지. 그럼 뭐 찾아야 돼? 강몽. 이 새끼 언제 깨? 됐죠? 자, 징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꿈속에 얘기합니다. 오경은 그달에 바로 잉태했대. 그러면 것이다 하고 깼네. 됐어?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왜냐면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그날에 바로 잉태 아직 안 깬 것 같은데요? 꿈속에서 애 뱉나 본데요? 말도 안 되게 가는 거야. 그럼 이해 갔어요? 들어가고 나오는 거 잡아라. 문제 없죠? 이렇게 해주면 된다. 회상도 똑같아요. 회상도 똑같아. 회상은 다른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야. 다른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른 이야기가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왔는지를 알아야 돼. 특히 이제 뭐 1인칭 시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흔하다라는 거예요. 1인칭 시점이 뭐 주인공이 걷다가 뭐 자기 얘기하다가 근데 갑자기 그때 일 떠올라 하고 그 얘기를 쫙 가요. 그럼 어느 순간 또 나와서 다시 길을 걸어요. 이러면은 언제 들어갔다 나왔고 길을 걷는 게 상상 속에서 걷는 건지 실제로 걷는 건지 이런 걸 찾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언제 들어갔고 언제 나왔고 그리고 이 회상을 왜 굳이 껴넣는가 이것도 좀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은 회상이라는 거는 얘가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판단이 들어갈 거야. 웬만하면은 물론 뭐 의식의 흐름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생각하는 거 그냥 뭐 이런 거예요. 길 걷다가 동전을 봤다. 동전에 100이라고 써 있었다. 100원짜리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의식의 흐름. 별 의미 없죠. 그런 소설 말고 평범한 소설,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는 회상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그래요. 내게 남은 마지막 표집하는 은자다. 보이는 것들은 큰오빠까지도 다 변했어. 상상 속의 은자는 언제나 같은 모습이었어. 은자만 떠올리면 옛 기억들이 내게 남은 고향의 모든 숨소리가 손에 잡힐 때 다가오곤 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은자라는 인물에 대한 회상을 왜 하는가? 여기서는 회상이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상상이긴 한데 이런 생각을 왜 하는가? 이 은자라는 인물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생각을 굳이 왜 넣는가? 은자를 직접 지금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냅다 생각만 하고 있어 혼자서. 이걸 왜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 속에서 생각을 했다는 거는 얘가 배경을 세팅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 좋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면은 굉장히 좀 많이 했어요. 조금만 더 합시다. 쌤이 이게 강의 시간이 굉장히 짧은 것 같지만 책 페이지로 보면은 진도가 엄청 빠른 거예요. 예문을 다 건너뛰어서. 이해 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압축적으로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하고 복습하고 적용하고 계속 해야 돼요. 알겠죠?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고전소설 수필 행동명령에서 이제 하는 건데 이어타기라는 거를 배워야 돼요. 오늘은 이어타기까지만 가르쳐 줄 거예요. 이어타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이어타기는 뭐냐면 고전소설과 수필에서 많이 써요.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그 내용 한 줄 한 줄이 굉장히 집약적이고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고전 같은 경우는 쓸데없는 내용이 많아요. 내가 그때 얘기했었죠. 왜요? 뭔가 장황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 고전에서는. 뭐 이런 거예요. 뭐 흥부가 박을 타요. 박을 막 써는데 흥부가 박을 써는데 전지가 진동하고 우레가 치고 하면서 이런 쫙 써요. 근데 그거를 다 읽고 있어. 뭐 박을 써는데 천지가 진동하고 천지 동그라미 하고 진동하고 그거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세월에 풀 거야? 지금 문학 시간 없잖아요. 문학에서 시간을 아껴야 비문학을 풀게 되고 비문학을 풀어야 등급을 오르는 건데 문학에서 시간을 못 아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소설과 수필, 사실 여기서 배우는 이어타기 같은 경우는 눈이 트이는 게 더 중요해요. 눈이 트이는 게 뭐냐면요, 애들마다 다른데 어떤 지문을 줘요. 긴 지문을 주면요, 속독이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어. 근데 그거는 늘어요. 그러니까 쓱 보면서 이거 별로 안 중요하네 하면서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애가 있고, 중요한 거랑 중요하지 않은 거를 빠르게 구분하면서 후루룩 읽을 수 있는 애가 있고, 한 줄 한 줄 읽어봐야 나중에 깨닫는 애가 있어. 안 중요했었네? 근데 안 중요했었네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안 중요했었네를 다 읽고 나서 깨달았는데 어떡해. 그거는 거의 그거예요. 문제 틀려놓고 내가 틀린 거 골랐었네?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틀려놓고. 그러니까 빨리 읽는 연습은 최대한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많이 읽는데 한 줄 한 줄 읽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극단적으로 줄여가지고 후루루룩 읽는 연습을 좀 해줘야 돼요. 물론 그런 얘기예요. 어떤 이제 국어 강사들은 한 줄 한 줄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나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한 줄 한 줄 읽지 말라는 게 아니고 후루루룩 읽고 다 틀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 줄 한 줄 읽어봐. 채점하지 말고. 그러니까 후루루룩 읽고 푼 다음에 채점하지 말고 한 줄 한 줄 읽어봐. 너의 점수가 그 고른 답이 어떻게 달라지나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은 후루루룩과 한 줄 한 줄이 점점점 합쳐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후루루룩 읽어도 정답률 차이가 별로 없어. 거의 다 비슷하게 나와. 그러면 후루루룩 읽는 게 개이득이지. 이해가요? 왜 그게 얘네는 가능하냐면요, 중간중간 쓸데없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만 읽어도 풀리기 때문이에요. 이해갔어요? 그게 이어타기야. 이어타기는 뭐냐면 내가 말했지, 흥부가 박을 썰 때 뭘 하고 근데 거기서 뭐만 중요해? 흥부가 박을 썰었다. 끝. 그래서 걔만 밑줄 긋고 밑에는 안 읽어. 읽더라도 이거 했네 하고 그 다음에 박을 썰었더니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막 나와. 그럼 박을 썰었더니 이것저것 나왔네. 그러면 봐봐, 박을 썰었더니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럼 걔네만 이어봐. 그럼 끝이야. 박을 썰었더니 뭐가 나왔다. 근데 다 읽으면 어떻게 돼? 흥부가 박을 이렇게 읽으면 너무 오래 걸린다고. 그래서 밑줄은 어떤 거에 긋는 거야? 쓸데없는 거 거르고 필요한 것만 짝짝짝 그어서 걔네만 읽으면 줄거리가 돼. 그게 이어타기야. 그래서 처음에는 후루루룩 뭐가 중요한지 찾는 훈련을 해, 첫 번째. 그 다음에는 뭐예요? 후루루룩 빨리 읽는 연습을 해. 처음 본 지문 보고 최대한 빠르게 후루루룩 읽어봐. 최대한 빠르게 후루루룩. 그러고 나서 답까지 다 풀어버려. 그 다음에 모르겠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안 재고 천천히 비교하는 거예요. 너가 처음 읽었을 때는 두 번째 읽었을 때 어떻게 다른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고전 소설이어도 한 줄 한 줄을 읽긴 읽어야 돼요. 단 현대소설은 꼼꼼히 읽되 얘는 한 줄을 읽으면서 필요 없는 거를 빨리 읽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안 중요할 것 같아 점프는 안 돼요. 읽으면서 판단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읽는지 오케이 중요하네, 이런 내용이네, 뭐야 이거 별로 안 중요하잖아, 중요하네, 이렇게 읽으라는 거지 이렇게는 못 읽어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중요하네 싶은 거를 밑줄 그어놓고 안 중요하네 중요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대소설도 이거 하면 좋아요. 꼭 고전소설만 그런 건 아니에요. 수필은 더 그래요. 수필은 내가 말했죠, 시험 망치고 들어왔을 때 이것저것 빌드업 한 다음에 나 시험 망했어요 라는 말을 뒤에 숨긴다고. 뒤에 숨기는 말만 찾으면 돼. 근데 그 말을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했던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것만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전소설과 수필의 차이는 간단해요. 수필은 주제, 그러니까 뭔 얘기하고 싶은지. 고전소설은 뭐예요?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그냥 내용. 그래서 이 친구 또 한번 보세요. 보면요, 제가 밑줄 긋은 것만 쭉쭉쭉쭉쭉 읽으면 해결될 거예요. 봐봐, 여기만 한번 같이 볼게. 한 문단 정도만 같이 볼게요. 여기거든요. 자, 최척은 피리를 잘 불었고 매양 꽃피는 아침과 달뜬 밤이 되면 아내 곁에서 피리를 불었대. 뭐 이런 것도 중요하면은 뭐 이렇게 그어도 뭐 그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자, 일찍이 날씨가 맑은 어느 봄날 밤이었는데 필요 없어. 봄날 밤이네. 됐어요? 어둠이 깊어갈 무렵 미풍이 잠깐 일며 밝은 달이 환하게 비추고 바람에 날리던 꽃잎이 옷에 떨어져 그윽한 향기가 코끝에 스며들었어. 어쩌라고, 이거 어쩔 건데 뭐 어쩌라고. 중요해 안 중요해? 갖다 치우라고. 이에 최척은 오경과 술을 따라 마신 후 결론은 뭐야? 피리 불었네. 그래서 봄날 밤에 피리 불었어. 그래서 뭐 소리가 퍼져나가고 한동안 침묵하다 말하고, 저는 평소 여인이 심하라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분위기 좋으니까 말할 수가 참을 수 없네요 하면서 시를 말합니다. 자, 결론. 봄날 밤에 최척이 피리 부니까 여자의 그 오경이 시 읊었다. 끝. 이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이 중간에 이거 뭐야? 다 지워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본인이 했으면 다 밑줄 긋을 거예요.
이 스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속도가 어떻게 가는 거야? 어느 봄날 밤이면 돼. 그래. 아우 필이. 오케이 씨. 이렇게 이러면 얼마나 빨라? 문제 풀 때 이런 거 나오겠어? 오경이 침묵했다 안 했다. 그럼 만약에 나와. 오경이 침묵을 했을까요? 나와. 그러면 이거 언제더라? 필이 불었을 때는 이 주변을 찾으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돼요. 이해가요?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타기? 이어 타기. 됐습니까? 됐죠?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원진구 최고의 국어학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성공 솔루션